2026년 2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대한민국 정치권의 공기가 정말 차갑네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펼쳐보니까요. 이 팽팽한 대치 국면을 그냥 여야 갈등 이 한마디로 넘길 수는 없겠다. 이런 고민이 깊이 느껴져요. 오늘 깊이 있는 대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이 정말 다채롭습니다. 현 정국에 대한 야당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이 있고요. 또 정치권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담은 심층 인터뷰 기사도 있어요. 아, 그 기사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 사회 갈등의 뿌리를 파고드는 학술 논문,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충돌할 지방선거 전망까지 정말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그냥 하나씩 분석하는 걸 넘어서요. 각각의 점들을 연결해서 청취자분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도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점부터 한번 찍어볼까요? 가장 뜨거운 현재 시점의 자료부터 보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저는 이걸 읽고 거의 선전포고문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을 해체와 붕괴의 시간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축으로 정부를 공격하겠다고 그냥 대놓고 선언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단순한 비판 성명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핵심 전선을 설정하려는 매우 전략적인 연설이죠. 전략적이요. 네, 그 첫 번째 축이 바로 외교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외교 노선이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25% 복원 방침과 쿠팡 사태를 언급한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쿠팡 사태요? 이게 외교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장 대표는 이걸 단순한 통상 마찰로 보지 않아요.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우리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중국 편에 설 거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죠. 아, 관세 폭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총칼이 아니라 이런 비군사적 제재가 우리 경제에 훨씬 치명적일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쿠팡이냐 알리냐 이 문제를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국가 생존의 문제로 프레임을 확 키우는 거군요. 와, 굉장히 강한 메시지네요. 그럼 두 번째 축은 역시 경제겠죠? 네, 바로 경제정책입니다. 현 정부의 현금 살포 정책을 반시장적 포퓰리즘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포퓰리즘이다. 네, 이게 결국 고환율, 고물가, 부동산 불안이라는 삼중고를 가져왔다는 논리죠. 야당의 논리를 좀 요약해보면 정부가 돈을 너무 풀어서 물가가 올랐고 친노동 정책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일자리가 없다. 이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친노동 정책이라는 게 바로 그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 같은 것들이겠군요. 맞아요.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법안이죠. 이런 법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 결국 일자리를 줄일 거다라면서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은 국방입니다. 국방이요? 네, 국방비 미지급 사태, 한미연합훈련 축소, 그리고 전작권 환수 주장 같은 것들을 쭉 묶어서 군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 경제, 국방. 와, 국가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세 기둥을 모두 흔들면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겠다. 이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네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 정부 계속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묻기 위한 포석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거대 담론을 통해서 정부의 무능 그리고 불안 이런 걸 부각시켜서 심판의 무대로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정치권이 이렇게 심판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짜고 유권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정작 그 유권자들, 특히 선거의 형방을 가를 2030 세대는 그 프레임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보내주신 머니투데이의 심층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반응이 아주 싸늘하다 못해 얼음장 같아요. 심판론 지겹다. 차라리 무효표. 이 제목부터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이 기사가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아픈 지점을 딱 찌르고 있어요. 정치권의 언어랑 시민들의 언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거든요. 네네. 2030 세대의 약 3분의 1이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이라고 해요. 다른 세대 무당층 비율이 한 10% 안팎인 걸 생각하면 거의 3배나 높은 수치죠. 이건 그냥 관심이 없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기사를 보면 단순히 양쪽 다 싫다 이걸 넘어서요. 정치권이 사용하는 그 언어 자체에 대한 깊은 불신이 느껴져요. 심판이라는 단어는 정치인에게는 익숙할지 몰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너무 거창하고 피곤하게 만들리는 거죠. 앞서 분석한 장동혁 대표 연설에서 나온 관세폭탄이나 한미동맹 같은 거대 담론이 이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겠어요? 정확하죠. 인터뷰에 나온 한 청년의 말이 딱 기억에 남아요. 양쪽에서 뺨에 맞은 꼴이다. 아, 지난 정부에서는 집값 폭등이랑 일자리 문제 때문에 절망했고 현 정부에 대해서는 불통 이미지나 여러 의혹들을 보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정권의 경고는 해야겠는데 이재명도 싫다는 말이 이들의 딜레마를 그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념이나 진영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삶의 문제로 정치를 판단하고 있는 거네요. 저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인터뷰 대상자 16명 중에 4명이 저출생 문제만 해결해주면 어느 당이든 찍어주겠다고 했다는 부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청년들은 지금 당장 내 집 마련, 내 아이 출산과 양육, 내 일자리 이런 절박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원하는데 정치권은 계속 정권 심판이니 2조 심판이니 하는 프레임 전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거대한 간극이 2030의 정치적 냉소와 무당층 징계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결풍에 대해서도 시선이 아주 차가운 걸 보면 이들의 성향이 더 명확해져요. 측은지심으로 정치인을 지지하는 심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이건 공정이라는 가치, 특히 입시 비리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어떤 세대적인 경험이 반영된 결과겠죠. 맞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관심이 많아서 더 분노하고 더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투표 안 해가 아니라 차라리 무효표를 찍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 명운이 걸린 이념 전쟁을 선포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서 내 월세는 누가 해결해 주는데? 라고 묻고 있는 딱 그런 형국이네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 냉소의 밑바닥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동의하지 못하는 어떤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보내주신 학술 논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둘러싼 전쟁 말이에요. 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분석한 이 논문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자유민주주의 수호. 근데 과연 그 자유민주주의가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걸 반공주의랑 신자유주의가 결합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보수 진영에서 강조하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논문의 가장 재미있는 지점은요. 계엄을 비판하는 쪽이나 옹호하는 쪽이나 자유민주주의는 반공 더하기 신자유주의라는 이 공식에는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그걸 비판의 근거로 삼고 다른 한쪽은 옹호의 근거로 삼을 뿐인 거죠. 그러네요. 내용은 똑같이 보면서 한쪽은 나쁘다, 다른 쪽은 좋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은 그 공식 자체에 정말 그게 맞아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1950년대 한국의 정치 담론을 쭉 분석해 보니 당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지금처럼 반공시장주의라는 하나의 뜻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오히려 이승만 독재에 저항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등 훨씬 더 풍부하고 유동적인 개념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해죠. 와, 그건 전혀 생각 못했던 부분이네요.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원래의 의미가 많이 축소되거나 변질된 버전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구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배우는 존 로크 사상까지 파고들어요. 존 로크요? 네, 로크 사상이 개인의 소유권을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사상, 즉 소유적 개인주의로 해석되기 시작한 것 자체가 20세기 중반 냉전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산물이라는 서구 지성사 연구를 소개하거든요. 잠깐만요. 존 로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자유주의의 의미 자체가 사실은 냉전 시대의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재해석된 버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 가능성을 이 논문이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4년의 계엄 사태나 지금의 정치적 대립에서 사용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구호는
그 단어가 가진 풍부하고 복잡한 역사적 맥락은 다 거세든 채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게 도구화된 개념일 수 있다. 이런 비판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결국 모두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각자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땅의 근본부터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보죠.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한쪽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연설처럼 외교, 안보, 경제라는 거시적인 위기를 경고하면서 국가를 지키자고 외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2030 유권자들의 목소리처럼 당장 내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절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갈등의 밑바탕에는 방금 살펴본 학술 논문처럼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깊은 이념 갈등이 도사리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6월 지방선거라는 하나의 용광로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충남일보의 신년 전망 기사가 바로 그 용광로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질 거라고 분석해요. 하나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중간평가. 중간평가.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1, 2, 3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장이 될 거라는 거죠. 예상대로 여당은 내란 심판론을, 야당은 정비 심판론을 들고 나오겠군요. 그야말로 심판 대 심판의 대결인데 결국 승패는 중도층의 손에 달려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다시 중요해져요. 중도층의 핵심인 2030 세대는 바로 그 심판론이라는 구도 자체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 맞아요. 정치권은 계속 심판의 링 위로 올라오라고 손짓하는데 정작 유권자들은 그 싸움에 관심 없다고 말하는 이 간극, 이걸 어떻게 메우느냐가 각 정당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전 충남 행정통합 같은 지역 맞춤형 이슈가 오히려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중앙정치의 거대 담론에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일수록 실제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 밀착형 공약에 더 귀를 기울일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뉴저널리스트 투데이의 최신 뉴스 요약을 보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나 쿠팡 관련 수사처럼 선거 막판까지 어떤 돌발 변수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네. 이런 변수들이 중도층의 표심을 어디로 향하게 할지 정말 마지막까지 안개 속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2026 대한민국 정치의 단면을 깊숙이 들여다봤네요. 거대한 이념의 충돌과 세대 간의 인식 차이,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절박한 민생의 목소리가 정말 위태롭게 뒤엉켜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결국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각 정당은 나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이제 그럴듯한 청사진이 아니라 그 설계도가 과연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결국 모든 문제가 언어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정치권은 심판, 이념,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데 시민들은 월세, 취업, 저출생을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이 질문에 대한 청취자분만의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처럼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두 집단, 정치와 시민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쩌면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6월 지방선거의 승패를 넘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